똥차 끌고 온 거지 아줌마는 꺼져. 군인 아들 부대 앞에서 모욕당한 어머니, 그녀의 어깨에 별이 4개 달린 사성장군 합참의장이었고 헬기 편대를 이끌고 돌아와 아들을 폭행했던 군부대 전체를 심판해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을이 깊었다. 경기도 연천의 하늘은 티 한 점 없이 맑아 그 푸르름이 비현실적일 정도였다. 비무장지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미 겨울의 예고편처럼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전방을 수호하는 제28보 병사단 무적 태풍 부대의 정문 앞은 그러나 계절의 스산함과는 동떨어진 열기로 가득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특별 휴가를 나오는 아들들을 마중 나온 차량들이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갓 뽑은 듯 광택이 흐르는 독일제 세단과 가족을 모두 태우고도 넉넉한 미국제 SUV 사이로 부모들의 들뜬 웃음소리와 연인들의 설렘 가득한 속삭임이 가을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 화려하고 소란스러운 풍경의 한쪽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낡고 빛바랜 은색 아반떼 한 대가 유령처럼 숨어 있었다. 20년은 좋게 넘었을 법한 구형 모델이었다. 차체 곳곳에는 세월의 상처처럼 긁히고 찌그러진 자국이 선명했고 앞 범퍼는 주차 중에 긁혔는지 검은 속살을 드러낸 채였다. 운전석에 앉은 서지수는 낡은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시동을 끈 차 안에서 묵묵히 정문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차의 몰골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색이 바랜 회색 면 재킷, 무릎이 살짝 나온 검은색 바지, 편안함만을 고려한 낡은 운동화. 질끈 동여맨 머리에는 희끗한 새치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궤적이 옅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누가 보아도 그녀는 평범하고 조금은 가난해 보이는 50살 남짓의 평범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 평범한 외피 속 그녀의 눈은 범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고요하게 가라앉은 눈동자는 정문을 지키는 위병소 근무자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 교대하는 초병의 흐트러진 총기 멜빵 부대 안쪽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구령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의 모든 변수를 읽어내고 수만 명의 목숨이 걸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휘관의 눈이었다.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자 군 서열 1위 사성장군 서지수. 그녀는 지금 철저하게 자신의 계급과 신분을 지운 채 오직 하나뿐인 아들 김아람 이병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곳에 존재했다. 아들과의 약속 시간은 오전 10시. 대시보드의 낡은 전자시계는 이제 막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것은 조급함 때문이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쪽잠을 잔 뒤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갈비찜과 오색 잡채를 만들었다. 뜨거운 김이 나는 음식을 보온 도시락에 정성껏 담고 혹여나 자유로에서 차가 막힐까 싶어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다. 낡은 아반떼의 운전대를 잡은 손등 위로 힘줄이 돋았다. 논산 훈련소 입소식 날 어색하게 짧아진 머리를 연신 쓰다듬으며 애써 웃어 보이던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하는 건데요, 뭘. 걱정 마시고 몸 잘 챙기고 계세요. 늠름하게 말하던 목소리 끝이 작은 떨림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아들 하람은 존재의 이유이자 가장 연약한 급소였다. 불의의 작전 사고로 남편을 가슴에 묻고 유리 천장이 강철처럼 단단했던 군 조직에서 여군이라는 편견과 싸우며 홀로 아들을 키웠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작전 회의로 밤을 새우고 살을 애는 듯한 혹한기 훈련장에서 추위에 떨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어린 하람의 얼굴이 맴돌았다. 자신이 이 무거운 군복을 입고 버티는 이유, 그것은 하람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아들딸들이 전쟁의 공포 없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고 싶다는 지독한 사명감 때문이었다. 그런 아들이 합참의장인 어머니의 권력을 이용해 얼마든지 편한 보직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친구들 모두 현역으로 가는데 저만 빠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라며 최전방 수색대대 복무를 자원했을 때 그녀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간신히 삼켜야 했다. 제 자식의 대견함에 가슴이 터질 듯 자랑스러우면서도 어미의 마음은 시리도록 아팠다. 그래서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숨겼다. 합참의장 서지수가 아닌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서지수 씨로 아들의 입영 서류를 작성했다.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특혜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표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수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처럼 동기들과 땀 흘리고 구르며 전우회를 배우고 건강하게만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흘러 십시에 가까워지자 굳게 닫혀있던 부대 정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기다림에 지친 가족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내 각 잡힌 전투복을 입은 젊은 청년들이 줄지어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아들, 성진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함성과 함께 사람들은 달려가 아들을, 연인을, 친구를 얼싸안았다. 눈물을 쏟아내는 어머니, 아들의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웃는 아버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는 아들의 모습이 한데 엉켜 감동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수는 차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곧 저들처럼 자신의 아들 하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 얼마나 탔을까? 훈련이 고돼 살은 좀 빠졌을까? 아니면 군대 밥이 잘 맞아 오히려 살이 좀 올랐을까?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첫 번째 휴가자 무리가 빠져나가고 두 번째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수는 매의 눈으로 인파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찾았다. 하지만 하람은 없었다. 시간은 어느덧 10시 2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심장이 이유 없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거친 목소리가 창문 틈으로 날아와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어이 거기, 고물차, 안 빼요? 고개를 돌리자 위병소 근무자 하나가 삿대질을 하며 서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에 어울리지 않게 날카롭고 교만한 눈매를 한 병사. 그의 전투복 명찰에는 황대명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상병 계급장이 그의 오만함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지금 장군님 차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런 똥차를 길목에 떡하니 대놓으면 어떡합니까? 눈치 없어요? 당장 저쪽 폐차장 같은 구석으로 차 빼요, 빨리. 똥차 폐차장.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의 시선은 지수의 낡은 아반떼와 그 옆에 주차된 번쩍이는 제네시스 G90을 번갈아 훑고 있었다. 아마도 곧 도착할 사단장이나 연대장의 차를 위해 길을 비우라는 뜻일 터.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가장 후미진 주차 공간으로 차를 옮겼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평생을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을 하며 살아왔다. 아들을 만나기 전 저런 미성숙한 병사와 시비를 벌여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저 아이도 누군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10시 40분, 11시, 11시 30분. 위병소 앞을 가득 메웠던 차들과 사람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는 서너 가족만이 남아 애타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행정착오로 휴가 명단에서 누락이라도 된 건가?
아니면 혹시 다치기라도.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올랐다. 그녀는 결국 차에서 내려 다시 위병소로 향했다. 저기 병사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그녀를 황대명 상병은 벌레 씹은 표정으로 돌아봤다. 옆에 있던 후임 박종필 일병은 아예 들고 있던 소총 개머리판으로 바닥을 툭툭 치며 위협적인 신용을 했다. 아, 이 아줌마 아직도 있었네. 진짜 끈질기시네. 아들 안 나온다니까요. 귓구멍이 막혔나? 상스러운 말에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10시에 나오기로 예정된 이대대 수색중대 소속 김아람 이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 내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중대에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로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간절한 그녀의 호소에 황 상병은 코웃음을 쳤다. 어머니는 무슨. 딱 보니까 사고 쳐서 휴가 잘린 거네. 요즘 애들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자, 아줌마 아들도 똑같은 놈인가 보지.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대체. 선을 넘는 모욕적인 언사. 아들을 그리고 어머니인 자신까지 조롱하는 말에 지수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평범한 주부의 온기는 사라지고 서슬퍼런 장군의 냉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지막 이성을 붙잡고 다시 한번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중히 요청합니다. 김아람 이병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황 상병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져 소리쳤다. 아, 진짜 말 맞네. 업무방해야 이거. 한 번만 더 와서 앵앵거리면 당신 아들군 생활 아주 피곤해질 줄 알아. 내가 누군지 몰라? 이 구역 실세야 실세. 알아들어? 협박. 민간인을 상대로 한명백한 월권이자 협박이었다. 그 순간 지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저들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 아니었다.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었다. 지수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차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확인의 시간이었다. 정오의 태양은 아스팔트 위에 하얗게 부서져 내렸다. 달궈진 차 안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찼다. 창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매캐한 먼지 냄새에 지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2시간. 아들을 기다린 시간이 벌써 2시간을 넘어서고 있었다. 처음의 설렘은 옅은 불안으로, 불안은 짙은 의심으로, 그리고 이제 의심은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분명 무슨 일이 있다. 그녀의 시선은 위병소를 향했다. 황대명 상병과 박종필 일병은 이제 근무의 긴장감마저 완전히 놓아버린 채 저희들끼리 스마트폰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 군사보안시설인 위병소 내에서의 사적인 스마트폰 사용.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저런 기본적인 군기조차 지켜지지 않는 부대. 지수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전방 부대를 시찰하며 쌓아온 그녀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사소한 규율 위반이 방치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더 큰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다. 지수는 다시 차에서 내렸다. 아까와는 다른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다. 구겨진 재킷 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서는 사열대의 장성을 연상시키는 위압감이 배어나왔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본 황 상병의 얼굴에 노골적인 짜증이 어렸다.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아줌마 말로 해선 안 되겠구만. 박일병, 저 아줌마 못 오게 막아. 박종필 일병이 어설프게 앞을 가로막았지만 지수는 그를 신경 쓰지도 않고 똑바로 황 상병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위병소에 비치된 지휘계통 직통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어딜 만져? 황상병이 기겁하며 그녀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그 순간 지수의 눈빛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군인의 본분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의 정당한 요청에 응답할 의무도 포함된다. 나는 지금 내 아들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비켜. 평범한 주부의 입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군인의 언어.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황상병과 박일병은 저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인터폰의 중대장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귀찮음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색 중대장 이진욱 대위였다. 위병소 무슨 일인가? 김아람 이병의 어머니입니다. 지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 대위는 잠시 말을 잃었다. 황상병에게서 이미 보고를 받았을 터.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둘러대기 시작했다. 아, 어머님. 아직 계셨습니까? 제가 아까 병사편에 전달했을 텐데요. 하람이가 갑작스러운 장염 증세로 의무대에 입실해 있습니다. 휴가 출발 직전에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요.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주사 맞고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부대에서 책임지고 잘 돌볼 테니 염려 마시고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휴가는 다음으로. 거짓말. 지수가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장염이라고? 그렇다면 휴가 출발 전에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휴가 일정 조율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위병소 근무자에게는 징계 때문이라고 했다던데 지금은 장염이라. 이진욱 대위, 당신 말에 신빙성이 전혀 없다는 것 스스로도 알고 있나? 정확한 절차를 짚어내는 그녀의 말에 이 대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건 위병소 병사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징계를 검토했으나 아이가 아픈 것을 참작하여. 됐고.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나 정확히 대답해. 김아람 이병 지금 어디에 있나? 의무대인가 생활관인가 아니면 다른 곳인가? 현재 같이 있는 간부나 병사는 누구지? 마지막으로 하람이를 본 시각은 언제이며 당시 하람이의 상태는 어땠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질문이 아니었다. 취조였고 신문이었다. 지수의 입에서 군대식 보고 체계가 완벽하게 흘러나오자 이 대위는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위병소에 서 있던 황상병과 박일병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국방부 감사실에서 나온 사람인가? 아니면 기자?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근데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민간인이? 이 대위가 말을 더듬으며 묻자 지수는 싸늘하게 대답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상급자가 아니라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머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상황을 은폐하고 나를 기만하려 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10분. 딱 10분 안에 내 아들 김아람 이병을 이 위병소 앞으로 데리고 나와. 만약 10분 뒤에도 내 아들이 보이지 않거나 그 아이의 몸에 단 하나의 상처라도 발견된다면. 지수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의 군 생활은 오늘로 끝나는 것은 물론 당신을 비호하는 28사단 지휘부 전체가 합참의 특별 감찰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이름 석자 걸고 약속하지. 명심해라. 시간은 지금부터 흐른다. 그 말을 끝으로 지수는 일방적으로 인터폰을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아반떼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다. 그녀의 등 뒤로 위병소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황대명 상병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총을 고쳐 쥐었고
박종필 일병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입술을 깨물었다. 수화기를 붙잡은 채 굳어버린 이진욱 대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합참의 특별감찰. 일개 대위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단어였다. 허풍일까? 하지만 그 여자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과 위압감은 단순한 협박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김아람을 그냥 내보내. 어젯밤의 집단 구타 흔적이 온몸에 선명한데 어떻게든 의무병을 시켜 화장으로 가리고 옷으로 가려서 내보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그는 다급하게 대대장 오정택 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그의 손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바로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차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했다. 지수는 운전대에 양손을 올린 채 미동도 없이 정문을 응시했다. 1분, 2분, 5분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이 펼쳐졌다. 만약 저들이 끝까지 아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면, 증거를 인멸하고 아들을 의무대에 감금한 채 버틴다면, 최악의 경우 아들의 신변에 더 큰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가면을 쓴 듯 평온했다. 평생을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평정심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갑옷이었다. 그러나 약속한 10분이 지나고 15분이 흘러도 정문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들의 모습은커녕 상황을 설명하러 나오는 간부 한 명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기만이자 저항의 신호였다. 그들은 그녀의 경고를 묵살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조작하여 책임을 회피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수의 눈빛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다.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고 투박한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최첨단 스마트폰 시대의 유물처럼 보이는 그 전화기는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본부를 잇는 군 최고 수뇌부의 직통회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냉철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의장님, 합참의장 비서실입니다. 나 서지수다. 합참작전본부장에게 즉시 내게 전화하라고 전달해. 1분 내로. 그녀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전화를 끊은 지 정확히 38초 후 폴더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대한민국 군의 모든 작전을 총괄하는 합참작전본부장 별셋의 육군 중장이었다. 충성. 중장 강태환입니다. 의장님. 부르셨습니까? 강 중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기록하고 즉시 실행하도록. 이것은 합참의장 명령이다. 지수는 창밖에 28사단 정문을 노려보며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로 명령을 하달했다. 첫째, 현 시간부로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에 대한 사단장의 지휘권을 포함한 모든 지휘 통제권을 합참의장 직권으로 정지시킨다. 사단 예하 모든 부대는 합참작전본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다. 둘째, 합참 직할 감찰실과 국군방첩사령부의 합동수사단을 즉시 28사단으로 출동시켜라. 위병소부터 사단장 집무실까지 모든 출입을 완벽히 통제하고 부대 내 모든 유무선 통신을 감청하며 행정서류와 서버 기록, CCTV 영상 등 모든 자료를 단 하나의 유실도 없이 확보한다. 누구도 부대를 드나들 수 없으며 단 하나의 파일도 삭제할 수 없다. 셋째, 국군의무사령부에 명령하여 응급 외상 외과팀을 헬기편으로 28사단으로 급파 2대대 수색중대 소속 김아람 이병의 신병을 즉시 확보하고 신체 상태를 정밀 검진하여 나에게 직보하도록.
그 과정에 한치의 방해나 은폐 시도가 있을 시 현장에서 즉결 처분 권한을 부여한다. 그녀의 명령은 28사단이라는 거대한 유기체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섬광과도 같았다. 수화기 너머의 강태환 중장은 잠시 숨을 삼켰지만 이내 강철 같은 목소리로 복명했다. 명. 받들겠습니다, 의장님. 전화를 끄는 지수는 폴더폰을 닫고 다시 정문을 응시했다. 이제 판은 뒤집혔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진 순간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부는 거대한 벌집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15분 뒤 28사단 상공에 굉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검은색 수리온 헬기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연병장에 착륙했고 동시에 합참과 방첩사 완장을 찬 검은색 세단들이 위병소를 향해 질풍처럼 달려왔다. 위병소 근무자들과 부대 간부들은 영문도 모른 채 들이닥친 상급부대의 위세에 얼어붙었다. 그 순간 중대 막사 쪽에서 이진욱 대위에게 거의 질질 끌려 나오다시피 한 인형이 위병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김아람 이병이었다. 지수는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모습은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이 대위가 급하게 갈아입힌 듯한 깨끗한 전투복 아래로 감추지 못한 폭력의 흔적들이 선명했다. 급하게 바른 싸구려 연고는 찢어진 입술을 가리지 못했고 전투모 그늘 아래로 보이는 얼굴 반쪽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다. 무엇보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모습,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텅 빈 눈동자가 그녀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하람아, 내 아들. 지수의 목소리가 절규처럼 터져나왔다. 하람은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둑이 무너지듯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어머니, 어머니. 아이처럼 울며 무너지는 아들을 지수는 온 힘을 다해 끌어안았다. 아들의 가녀린 몸이 경풍을 일으킨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부축해 차에 태웠다. 이미 사색이 되어 돌처럼 굳어버린 이진욱 대위와 황대명 상병, 박종필 일병을 향해 지수는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시선 한 번을 던졌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은 분노를 표출할 때가 아니었다. 아들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먼저였다. 그녀는 부대 앞에서 대기 중이던 합참 의무팀의 앰뷸런스에 아들을 인계했다. 그리고는 서울 국군 수도병원으로 향하는 앰뷸런스를 자신의 낡은 아반떼로 말없이 뒤따랐다. 병원에서 나온 정밀 검진 결과는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갈비뼈 3대의 선명한 실금, 고막 손상,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공황장애 소견. 그리고 다리는 단순 타박상이 아닌 인대가 파열되기 직전의 심각한 손상이었다. 의사는 지속적이고 잔인한 구타가 아니면 생길 수 없는 상처라고 했다. 모든 검사가 끝나고 병실에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되자 지수는 링거를 맞는 아들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제야 하람은 작은 목소리로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털어놓았다. 황대명 상병을 중심으로 한 선임들의 상습적인 구타와 폭언, 인간 리모컨이라 불리며 심부름을 강요당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온갖 가혹행위. 그리고 휴가를 나가기 전날 밤 그들이 PX 물품 절도를 지시하자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창고로 끌려가 휴가 축하 기념 스파링이라는 이름 아래 집단 린치를 당했다는 사실까지. 이진욱 대위는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진급에 흠이 될까 두려워 철저히 묵인하고 피해자인 하람에게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며 오히려 질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였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수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슬픔은 이미 증오와 분노가 되어 심장 깊숙한 곳에서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아들의 부서진 몸과 망가진 영혼. 이것은 단순히 한 병사의 불행이 아니었다. 국가를 믿고 자식을 맡긴 모든 부모들에 대한 배신이었고, 그녀가 목숨 바쳐 지켜온 군의 명예에 대한 능멸이었다.
지수는 곤히 잠든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겼다. 하람아, 이제 편히 쉬어라. 남은 것은 엄마의 몫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눈빛은 적의 심장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누는 전사의 그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너를 이렇게 만든 놈들, 방관하고 은폐한 놈들, 그 뿌리까지 내가 모조리 도려내주마. 내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 나라 모든 어머니의 이름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그날따라 핏빛처럼 불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가장 혹독하고 철저한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VVIP 병실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깊은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간헐적으로 들려오는 생체 신호 측정기의 규칙적인 파열음만이 이곳에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렸다. 서지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들 김아람은 진정제를 맞고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마저도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악몽에 시달리는 듯 미간을 찌푸리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중얼거리며 몸을 뒤척였다. 그때마다 지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직이 속삭였다. 괜찮아, 아들. 엄마 여기 있어.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그 목소리는 더없이 다정했지만 아들의 몸에 새겨진 멍자국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도 차갑고 깊었다. 슬픔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분노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슬픔이라는 단계를 지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분노의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분노는 뜨거울수록 불순물이 섞이기 마련이며 성급한 복수는 또 다른 과오를 낳을 뿐이다. 그녀는 평생을 전쟁을 연구하고 가장 효율적인 승리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온 전략가였다. 그녀가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아들의 고통을 자양분 삼아 군이라는 거대한 숲에 깊이 뿌리내린 부조리와 부패라는 독버섯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한 완벽한 전쟁이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녀는 병실을 나와 병원 내 한적한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 누른 단축 번호는 2번이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듯한 그러나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한상국 원사입니다. 한상국 원사. 육군 본부 주임원사들의 모임에서도 참군인의 표상으로 불리는 남자. 30년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오점도 남기지 않은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는 20년 전 강원도 최전방 GOP 대대에서 서지수가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시절 그녀를 친누이처럼 따르던 신임 하사였다. 부대 내 부조리에 맞서다 선임들의 미움을 사강제 전역 위기에 몰렸을 때 서지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켜주었다. 그날 이후 한상국에게 서지수는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군인으로서의 삶과 신념을 지켜준 영원한 은인이었다. 한원사 나요. 지수의 목소리를 확인한 순간 한상국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더해졌다. 네, 중대장님. 아니, 의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며 듣고 실행해줘요. 이건 합참의장의 공식 명령이 아니라 서지수라는 한 개인의 부탁이야. 지수는 담담하게 28사단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들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저 한 병사가 부대 내 가혹행위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지휘계통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상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친 숨소리와 분노로 굳어지는 침묵만이 느껴졌다. 한 원사가 지금 28사단에 심어놓은 정보망이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사단 내 인물들, 특히 보급이나 감찰 계통의 부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필요한 건 증거요. 황대명 상병과 박종필 일병을 포함한 가해자들의 추가 범행 증거, 이진욱 대위와 오정택 중령의 직무유기 및 은폐 시도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사단장 강민철 소장의 비리 증거. 그자가 군수물자를 빼돌려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소문, 사실인지 확인해줘요. 그녀의 요구는 명확했다.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 된 나무 자체를 쓰러뜨리겠다는 의지였다. 의장님 아니 누님. 한상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썩어 빠진 놈들의 죄를 증명해낼 증거들을 모아 올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첫 번째 말이 놓였다. 이제 적의 심장부에 쐐기를 박을 차례였다. 병원으로 돌아온 그녀는 잠에서 깨어난 하람의 곁을 지켰다. 아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며 말을 아꼈지만 지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아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고 조용히 과일을 깎아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에도 그녀의 머리는 28사단을 완벽하게 해체할 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하람의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았다. 하람아. 혹시 모르니 엄마가 잠시만 좀 볼게. 하람은 순순히 잠금 패턴을 풀어주었다. 지수는 아들의 스마트폰을 들고 병실 밖으로 나와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들의 사생활을 엿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전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지옥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황대명 일당이 속한 단체 카톡방. 그곳에는 하람을 김패급, 어벙이 등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따돌린 대화들이 수백 개나 저장되어 있었다. 심지어 휴가 전날 밤 오늘 패급이 교육 좀 시켜야겠다며 범행을 공모한 대화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갤러리에는 하람 몰래 찍어놓은 굴욕적인 사진들이 있었다. 잠든 얼굴에 낙서를 한 사진, 전투화를 닿게 하며 발로 머리를 누르고 있는 사진. 대부분은 삭제되었지만 지수는 합참정보본부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연락해 삭제된 모든 데이터를 복구하도록 지시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하람이 몰래 녹음해둔 녹음 파일 몇 개였다. 이진욱 대위와의 면담 내용이었다. 김하람 이병. 내가 좀 더 싹싹하게 굴었어야지. 선임들이 하는 말에 토달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군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자꾸 일을 만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탓하는 회유와 협박.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2차 가해의 증거였다. 지수는 파일을 자신의 보안폰으로 옮기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차곡차곡 정리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팩트와 증거에 기반하여 반격의 무기를 벼려냈다. 그날 밤 한상국 원사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인 한적한 국도변 휴게소. 지수가 낡은 아반떼를 세우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옆에 섰다. 한상국 원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 너머로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강민철 사단장 예상대로였습니다. 부대 유류는 물론 장병들에게 지급될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부식까지 빼돌려 인근 식당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사단장 천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 장부 사본과 내부 고발자의 진술 녹취 파일, 그리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CCTV 영상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USB를 받아들었다. 쇳덩이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뜨거운 분노를 잠시 식혀주는 듯 했다. 그리고 황대명 상병과 그 일당에 대한 파일도 있습니다. 추가 피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상습적인 금품 갈취와 폭행,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추행 혐의까지 있습니다. 한상국의 목소리가 증오로 떨리고 있었다. 수고했어, 한원사. 나머지는 이제 내가 할게. 절대 무리하지 말고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 알겠습니다. 부디 그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치워주십시오. 한상국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손안에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아들의 피눈물과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이 담긴 복수의 성배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심판의 날을 정하는 일만 남았다. 시간은 하람의 퇴원일이자 부대 복귀일로 정해진 날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지수는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낮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로 아들을 보살폈고, 아들이 잠든 밤이면 합참의장의 비밀 집무실에서 가장 냉혹한 사냥꾼으로 변했다. 한상국 원사가 목숨을 걸고 구해온 증거들은 그녀의 손에서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뜬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있었다. 첫 번째 창에는 28사단 내부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녹화 오류로 기록된 날짜의 영상들이었다. 영상 속에서는 황대명 일당이 생활관 구석의 사각지대에서 하람을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고 머리를 벽에 찍게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상국이 포섭한 통신병이 원본 서버에서 직접 빼낸 영상이었다. 두 번째 창에는 위조된 의료 기록이 떠 있었다. 하람이 구타를 당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단순 훈련 중 찰과상 또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타박상이라는 기록이 군의관의 서명과 함께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상국이 확보한 의무병의 양심 선언 녹취 파일에는 중대장의 지시로 상처를 축소하고 기록을 조작했다는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 창에는 강민철 사단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 있었다. 장병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상급 한우가 냉동탑차에 실려 부대를 빠져나가는 영상, 그리고 그 자리를 값싼 수입산 냉동육이 채우는 장면, 사단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식당의 비밀 장부에는 군부대에서 납품받은 식자재 목록과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장병들은 질 낮은 식사를 강요당하는 동안 사단장은 그들의 밥그릇을 훔쳐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지수는 마우스 휠을 내리며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그녀의 일부가 되어 차가운 이성과 완벽하게 결합된 상태였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완벽한 기소 논리를 만들고 관련자들의 예상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 자료까지 머티결러슬리 준비했다. 법정 드라마의 검사가 아니라 적국의 방공망을 뚫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해야 하는 폭격기 조종사의 심정이었다. 그 시간 28사단 내부에서는 뒤늦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합참의 예고 없는 감찰 예고와 사단장 지휘권 정지 명령은 부대 전체를 공황 상태로 몰아넣었다. 사단장 강민철 소장은 길길이 날뛰며 합참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합참의장 직권으로 내려온 명령 앞에서는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웬 미친 여자가 위병소에서 소란을 피운 일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는 코웃음을 쳤다. 고작 사병 부모 하나 때문에 합참이 움직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필시 우리 부대를 흔들려는 반대파 놈들의 공작일 거야. 그는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오정택 중령과 이진욱 대위를 불러들여 입을 맞췄다. 김아람 이병을 선임에게 반항하고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문관으로 만들고 모든 사건의 책임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라는 비열한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황대명 일당을 회유하여 김아람이 먼저 폭력을 유발했다는 거짓 진술까지 확보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짠 각본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거대한 태풍이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한편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 하람은 몰라보게 안정을 되찾았다. 구멍과 상처는 아직 남아있었지만 무엇보다 눈빛의 생기가 돌아왔다. 그는 퇴원을 앞두고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정말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괜찮은데 어머니께서 괜히 저 때문에 부대랑 척을 지게 되실까봐 걱정돼요. 아들은 여전히 가해자들이나 부대의 처벌이 아닌 어머니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착하고 여린 마음에 지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람아,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도망치지 않아도 돼.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그들이니까. 엄마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야. 그러니 넌 그냥 당당하게 엄마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지? 지수의 확신에 찬 눈빛에 하람은 불안감을 떨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다. 하람의 부대 복귀일. 지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준비했다. 그녀는 평소에 입던 허름한 재킷과 바지를 벗었다. 그리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걸려있던 가장 무겁고 영예로운 갑옷을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정복. 한치의 구김도 없이 빳빳하게 다려진 짙은 남색의 제복, 양쪽 어깨 위에서 북극성처럼 빛나는 4개의 은빛 별. 가슴에는 그녀가 평생을 조국에 헌신하며 받은 훈장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제복을 입고 마지막으로 정모를 썼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평범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50만 대군의 정점에 서서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 적에게는 공포를, 아군에게는 신뢰를 주는 강철의 지휘관 서지수 장군의 모습이었다. 거울 속 사성 장군의 눈빛과 어머니의 눈빛이 겹쳐졌다. 그녀는 나지막이 은쫄였다. 이제 사냥을 시작한다. 다시 찾은 연천으로 향하는 자유로는 며칠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낡은 아반떼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던 이전의 침묵과 달리 지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지수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옆자리에 앉은 하람은 어머니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평소와 다른 정복을 안에 받쳐 입고 낡은 재킷으로 그것을 가리고 있는지, 왜 굳이 자신의 복귀를 위해 다시 부대 정문으로 향하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오전 9시. 며칠 전과 정확히 같은 시각, 지수의 아반떼가 28사단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기적처럼 혹은 악연처럼 그날의 근무자 역시 황대명 상병과 박종필 일병이었다. 그들은 사단장까지 동원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작했다고 믿고 있었기에 며칠 전 자신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미친 아줌마가 제 발로 다시 나타나자 조롱과 경멸이 뒤섞인 미소를 지었다. 어쭈? 저 차 또 왔네. 저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봐. 황 상병이 침을 툭 뱉으며 낄낄거렸다. 박 일병도 그 옆에서 거들었다. 꼴통 아들내미 데리러 왔나 봅니다. 지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할까요? 그들은 지수가 차에서 내리자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다가왔다. 아줌마, 여긴 왜 또 왔어? 당신 아들 김아람이는 이제 우리 부대에서 그냥 둬도 알아서 나갈 인간 말종이야. 선임한테 대들고 없는 말 지어내서 부대 음해하고. 당신 같은 엄마 밑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 황 상병이 손가락질을 하며 막말을 쏟아냈다. 그 순간 지수는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낡은 회색면 재킷의 지퍼에 손을 가져갔다.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떠? 맞고 싶어?
황상병이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스르륵 지퍼가 내려가는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들에게는 천둥처럼 들렸다. 재킷이 양쪽으로 열리며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모습이 아침 햇살 아래 눈부시게 드러났다. 짙은 남색의 각 잡힌 제복, 가슴을 가득 채운 조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오색 찬란한 훈장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군림하며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양쪽 어깨 위에서 서리빨처럼 빛나고 있던 4개의 은빛 별.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대장, 포스타 제너럴. 시간이 멈췄다. 황대명 상병의 경멸 가득한 미소는 얼굴 근육이 마비된 것처럼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롱과 오만으로 가득 찼던 눈은 이내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그리고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옆에 있던 박종필 일병은 억하는 비명과 함께 들고 있던 K2 소총을 아스팔트 바닥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다. 똥차 아줌마. 황상병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새어나왔다.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눈앞의 광경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똥차 아줌마라 부르며 모욕하고 인생 막장이라 비웃었던 그 여인이 대한민국 전군을 통틀어 단 8명뿐인 하늘과도 같은 존재 사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파들파들 떨고 있는 그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한번 후쳐봤을 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들 하람의 손을 잡고 위병소를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순간 기이그 굉음과 함께 검은색 지휘 차량들과 군사 경찰 MP 사이드카들이 위병소 앞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문이 열리고 합참 완장을 찬 헌병들과 감찰 요원들이 순식간에 위병소 주변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합참의장님께 대하여 경례. 우렁찬 구령과 함께 지휘관으로 보이는 한 대령이 칼 같은 거수 경례를 외쳤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위병소의 모든 병력들이 공포에 질려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경례는 처절한 비명처럼 들렸다. 소란을 보고받고 허둥지둥 달려나온 중대장 이진욱 대위는 위병소 앞의 광경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성 장군,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김아람 이병.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곧이어 대대장 오정택 중령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장 강민철 소장이 거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지휘 차량에서 내렸다. 지금 이게 무슨 소란인가? 합참에서 나왔다고 해도 사단장인 나에게 먼저 보고를. 강민철 소장은 위풍당당하게 소리치다 천천히 자신을 향해 돌아보는 서지수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박힌 4개의 별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오만함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합참의장님.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한민국 군 서열 1위, 대통령 다음에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왜 이런 최전방 부대 위병소 앞에, 그것도 온갖 비리로 얼룩진 자신의 부대 앞에 서 있는 것인가? 지수는 공포에 질린 채 서 있는 28사단 지휘부를 향해 얼음보다 차갑고 강철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에 대한 합참의장 직권 특별감찰 및 수사를 개시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연병장을 넘어 사단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사단장 강민철 소장 이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은 직위 해제와 동시에 체포한다. 죄목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그리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적 행위다. 심판의 날이 마침내 도래했다.
28사단 사단장실 옆 가장 크고 위압적인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라면 사단장 강민철 소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였을 그곳은 이제 그의 죄를 심판하는 비공식 군사법정으로 변해 있었다. 회의실 벽에 걸린 역대 사단장들의 초상이 오늘 벌어지는 치욕스러운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는 서지수 합참의장이 정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합참 감찰실장과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테이블의 한쪽 편에는 사단장 강민철 소장, 대대장 오정택 중령, 중대장 이진욱 대위가 마치 죄수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한때의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공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의 맞은편에는 김아람 이병이 어머니의 지시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무너지는 거짓의 탑을 지켜보는 살아있는 진실의 증인이었다. 서지수는 단 한마디의 훈계나 질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탁자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 온 파일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감정을 배제한 오직 팩트와 증거에 기반한 외과 수술처럼 냉정하고 정밀했다. 이진욱 대위. 지수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 대위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어깨를 움찔 떨었다. 자네는 합참 조사 과정에서 김아람 이병이 평소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였으며 선임들의 정당한 지도를 과장하여 모함했다고 진술했지. 사실인가?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김이병이 평소 거짓말을. 이 대위가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 지수는 스페이스바를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이 대위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람이 몰래 녹음했던 면담 파일이었다. 김아람 이병. 내가 좀 더 싹싹하게 굴었어야지. 군 생활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자꾸 일을 만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자신의 비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이 대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 대위. 피해자를 회유하고 2차 가해를 한 목소리가 자네 목소리가 아닌가. 그것은 김이병의 안정을 위해 선의로. 선해? 지수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얼음 같은 냉기가 실렸다. 그럼 이것도 선의인가? 다음 화면에는 이 대위와 황대명 상병의 어머니가 통화한 내역과 녹취록이 떠올랐다. 황 상병의 어머니는 지역 유지였고 부대에 상당한 금액의 발전 기금을 낸 인물이었다. 이 대위는 그녀에게 아드님은 잘못이 없다. 상대방 아이가 문제가 많으니 걱정 마시라며 사건을 완벽히 무마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명백한 편파 수사이자 뇌물죄의 정황 증거였다. 이진욱 대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책상 위로 고개를 처박았다. 그의 군 생활은, 아니 그의 인생은 방금 끝났다. 다음 타깃은 대대장 오정택 중령이었다. 그는 이 대위보다는 노련했다. 저는 중대장의 보고를 받았을 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했습니다. 실무자의 보고를 신뢰한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그는 뻔뻔하게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지수는 그런 그의 태도를 예상했다는 듯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대대 행정반의 내부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오중령은 이 대위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대위 정신 나갔어.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했어? 당장 김아람이 의무 기록 훈련 중 부상으로 조작하고 관련자들 전부 입 맞춰. 이번 평가 때 C 등급 받으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알아들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는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오중령의 얼굴은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이건 불법 수집한 증거입니다. 영장도 없이. 불법?
지수가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군사시설 내에서의 감찰 활동은 합참의장 직권으로 영장 없이도 가능하단 걸 육사 출신인 자네가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리고 자네가 그토록 신뢰하던 실무자 이진욱 대위가 조금 전 모든 것을 자백했다. 자네의 지시로 모든 것을 조작했다고. 지수의 말에 오중령은 옆자리에 이 대위를 돌아보았다. 이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오중령의 시선을 피했다. 완벽한 상하 관계라고 믿었던 그들의 거짓 동맹은 절대적인 권력과 명백한 증거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허무하게 찢겨나갔다. 마지막으로 서지수의 시선이 뱀처럼 강민철 소장에게 향했다. 그는 이전 2명과는 달랐다. 별 2개의 장군이라는 자부심, 군 내부에 단단히 구축해 놓은 자신의 인맥을 믿고 그는 끝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의장님, 실무자들의 과오를 바로잡지 못한 점 지휘관으로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단 내부 감찰을 통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참까지 나서서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교묘하게 부대의 명예를 방패 삼아 자신의 죄를 희석시키려 했다. 지수는 그의 뻔뻔함에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부대의 명예라.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강민철 소장. 자네가 말하는 명예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똑똑히 보여주지. 첫 번째로 화면에 뜬 것은 하람이 창고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던 CCTV 영상이었다. 비록 음성은 없었지만 쓰러진 아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낄낄거리는 황대명 일당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하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것이 자네가 지휘하는 부대의 명예인가? 다음 화면은 부대 식당의 배급 장면이었다. 장병들의 식판 위에는 멀건 국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냉동육 튀김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리고 다음 영상, 군납 트럭이 부대를 빠져나가 사단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향하는 장면, 식당의 비밀 장부, 그리고 그 식당에서 나온 검은 돈이 강민철 소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내역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범죄의 고리를 이루고 있었다. 강민철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게 변해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지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이건 조작이야.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함이다. 의장님께서도 이런 저급한 공작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뜻밖에도 강민철 소장의 아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유럽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수억 원짜리 슈퍼카 옆에서 포즈를 취한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달린 친구들의 댓글. 아버지가 사단장이시라더니 스케일이 다르네. 자네 아들은 장병들의 피와 땀을 훔친 돈으로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더군. 자네가 진정으로 지키고 싶었던 것은 부대의 명예가 아니라 자네의 탐욕이었을 뿐이야. 지수가 싸늘하게 말했다. 강민철, 당신은 군인이 아니야. 군복을 입은 도둑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당신 같은 자가 감히 명예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 군복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다. 그녀의 일갈에 강민철 소장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바벨탑이 한 어머니의 분노 앞에서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지수가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섰다. 강민철 소장, 오정택 중령, 이진욱 대위를 군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업무상 횡령 및 군수품 절도 혐의로 즉시 체포한다. 헌병들이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하고 수갑이 잠기는 소리는
부패한 권력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생활관에서 대기 중이던 황대명 상병과 그 일당들도 모두 줄줄이 체포되어 헌병대 차량에 올랐다. 그들은 울부짖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들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28사단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군 내부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고 순식간에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모든 신문 일면과 방송사 메인 뉴스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충격 단독 대한민국 합참의장, 아들 가혹행위 직접 밝혀내 사단장 포함 지휘부 전원 체포. 심층 분석 군복 입은 어머니의 위대한 분노, 군 전체를 뒤흔들다. 사설 골마 터진 병영 부조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할 때. 평범한 어머니인 줄 알았던 여인이 사실은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었고 아들의 부대 내 가혹행위를 직접 수사해 사단장부터 가해 병사까지 모조리 체포했다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온 국민은 경악과 충격을 금치 못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지수 의장을 지지하고 군 개혁을 촉구하는 청원이 하루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군의 아들을 보낸 부모들은 내 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며 분노했고 예비역들은 고질적인 병영 부조리를 뿌리 뽑을 절호의 기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의 파장은 국방부를 넘어 청와대까지 뒤흔들었다.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서지수 의장을 직접 호출했다. 청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벌인 일에 거대한 무게를 실감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행동은 군 전체의 명운을, 나아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대통령 집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지수를 맞았다. 의장, 보고는 모두 받았소.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소. 아드님은 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에 지수는 잠시 울컥했지만 이내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송구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개인적인 일로 군의 큰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대통령은 손을 저으며 그녀를 만류했다. 고개를 드시오, 의장. 이것은 의장 개인의 일이 아니오.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터져나온 것뿐이지. 나는 의장을 처벌하려 부른 것이 아니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의장의 도움이 필요해서 부른 것이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서 의장을 임명하며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끊어내고 강하고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소. 이번 사건은 그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고통스러운 신호탄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니 피하지 마시오. 이 태풍의 중심에 서서 직접 군을 개혁할 칼자루를 잡아주시오. 대통령의 눈은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지수에게 전군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직무감찰과 병영문화개선위원회 출범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한 사람에게 군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청와대에서 나온 지수는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국가의 안위를 책임지는 군 최고 지휘관의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이번 일로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 군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건은 제 아들 한 명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를 이 땅의 모든 아들, 딸들의 일입니다. 저 또한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로서 그 고통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합참의장으로서의 직을 걸고 군의 모든 적폐를 뿌리 뽑는 대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군 내부의 그 어떤 반발과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부패한 군인들을 모조리 색출해 군복을 벗기겠다고 선언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는 전파를 타고 전국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서지수의 담화에 용기를 얻은 내부 고발자들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28사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부대에서도 유사한 가혹행위와 비리에 대한 제보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왔다. 국방부 헬프콜과 국민신문고는 마비될 지경이었다. 아들의 휴가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한 어머니의 작은 날갯짓이 군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낸 것이다. 부패한 지휘관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고 정직한 군인들은 환호하며 개혁의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서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TV에서는 온종일 자신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고 세상은 그녀를 철의 여인, 개혁의 화신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다시 평범한 어머니로 돌아왔다. 하람아, 엄마가 너무 큰일을 벌인 것 같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지키는 일이 되었으니까. 그녀는 아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작은 파문으로 시작된 물결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낡고 부패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지수가 시작한 개혁의 태풍은 대한민국군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그녀가 위원장을 맡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에는 군 장성들뿐만 아니라 민간 법률 전문가, 인권운동가, 심리상담가, 그리고 아들을 군에 보낸 평범한 학부모 대표까지 포함되었다. 이는 군의 문제를 군 내부의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게 해결하겠다는 지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다. 가장 먼저 칼을 댄 곳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군 사법 시스템이었다. 지휘관의 온정주의나 제19 감싸기가 개입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대한 군 범죄에 대해서는 민간 법원으로 이첩하는 법안이 추진되었다. 또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던 군사경찰헌병과 군 검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독립적인 수사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변화의 바람은 최전방 말단 부대의 병사들 생활까지 파고들었다. 지수는 병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는 결코 강군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대폭 늘리고 외부와의 소통을 장려했다. 28사단에서 시작된 고품질 급식 개선 사업은 전군으로 확대되었다. 강민철 소장이 빼돌렸던 한우는 이제 모든 장병들의 식판 위로 올라왔다. 더 이상 부모들이 아들의 식사를 걱정해 영양제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당연하지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에게서 나타났다. 비리의 온상이었던 28사단에는 청렴하기로 소문난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했다. 그는 부임 일성으로 나는 여러분의 지휘관이기에 앞서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복무하겠다고 선언하며 모든 생활관을 직접 돌며 병사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선임 병사들은 후임들을 가르쳐야 할 전우이지 부려먹는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기 시작했다. 눈치 보며 식사하던 막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고 주말이면 자유롭게 동기들과 PX에 가고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졌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는 김아람이 있었다. 그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심리 상담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 처음에는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전문적인 치료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병원 도서관에서 심리학과 사회복지에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자신의 겪은 아픔이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지수와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 저 퇴원하고 대학에 돌아가면 전공을 바꾸고 싶어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지수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하람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처럼 몸이나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그냥 아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지수가 상상했던 그 어떤 미래보다도 단단하고 성숙했다. 시련은 아들을 넘어뜨렸지만 동시에 그를 더 강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었다. 지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내 편이야.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그 무렵 서지수는 군 개혁 활동의 일환으로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했다. 갓 입소한 훈련병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행사였다. 행사가 끝나고 수많은 부모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때 한 젊은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덕분에 이제는 정말 마음 놓고 아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지수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며칠 전 아들을 걱정하며 위병소 앞에서 홀로 떨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싸움. 그 싸움이 이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아들을 지키는 일이 되었음을 그녀는 온몸으로 실감했다. 치유의 씨앗은 아들의 마음속에서 변화하는 병영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굳건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평화를 가꾸는 진정한 의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가을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하지만 1년 전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특히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결코 같지 않았다. 서지수가 일으킨 거대한 파도는 낡고 부식된 관행의 제방을 무너뜨렸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 변화의 정점은 오늘 대한민국 입법의 심장부인 국회의사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회의장 방청석 서지수는 사성 장군의 무거운 정복이 아닌 1년 전 그날처럼 수수한 평상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늠름한 대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 김아람이 함께했다. 모자의 시선은 아래쪽 경론이 오가는 국회 본회의장을 향해 있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마지막 안건은 군 인권보호 및 복무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통칭 김아람법으로 불리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군 내부의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할 수 있는 군 인권보호관 제도의 신설,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 보호 조치 강화, 그리고 모든 장병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 지원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것은 서지수가 이끈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지난 1년간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개혁의 결정체였다. 한 개인의 아픔에서 시작된 외침이 이제는 국가의 시스템을 바꾸는 영속적인 제도로 자리 잡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들의 부서진 모습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렸던 병원에서의 밤. 부패한 지휘관들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했던 회의실에서의 분노. 그리고 군 개혁의 칼자루를 쥔 채
수많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음해에 맞서 싸워야 했던 고독한 시간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아들의 눈물과 이름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총원 55명, 재석 55명. 찬성 55표, 반대 55표, 기권 5표로 군 인권보호 및 복무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장의 선포와 함께 의사봉이 땅, 땅, 땅 하고 3번 울렸다. 그 순간 본회의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 피해자 가족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애써 참아왔던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의 옆에서 하람은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 그것은 평생 짊어져야 할 상처의 기록이자 동시에 자신과 같은 아픔을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의 증거였다. 법안이 통과된 후 모자는 국회의 사당의 긴 복도를 말없이 걸어 나왔다. 그때 맞은편에서 초췌한 모습의 한 중년 여인이 그들 앞에 멈춰 섰다. 모든 것을 잃은 듯 공허한 눈빛. 1심에서 군사 반란죄에 준하는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민철 전 소장의 아내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하람과 지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증오나 원망이 아닌 순수한 사죄의 말이었다. 제 남편의 그리고 저의 어리석은 탐욕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하람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닙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정한 용서는 가해자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것임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강 전 소장의 아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지수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아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맑은 가을날. 지수는 자신의 임기 마지막 정기 휴가를 냈다. 그리고는 1년 전 그날처럼 낡은 아반떼의 운전대를 잡고 연천으로 향했다. 옆자리에는 하람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굳이 다시 가보지 않으셔도. 하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지수는 그저 옅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들이 시작했던 그 모든 싸움의 결과가 가장 낮은 곳에서 어떻게 피어났는지를. 1년 만에 다시 찾은 28사단 위병소 앞은 그러나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다. 물론 여전히 아들을 마중 나온 부모들의 차로 북적였지만 그 분위기는 훨씬 밝고 자유로웠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얼굴에는 억지 긴장감 대신 건강한 자부심과 친절함이 배어 있었다. 그들은 모든 부모들에게 일일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휴가 절차를 신속하고 상냥하게 안내했다. 더 이상 낡은 차를 탔다고 무시하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지수는 차를 가장 구석진 곳에 세우고 하람과 함께 그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정문이 열리고 휴가를 나오는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았다. 선임과 후임이 어깨동무를 하고 장난을 치며 걸어 나왔고 간부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때 한 무리의 병사들 사이에서 유독 환하게 웃으며 달려나오는 앳된 이등병이 있었다. 그는 마중 나온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엄마
하고 외치며 그대로 달려가 품에 안겼다. 아들을 끌어안은 어머니의 모습은 1년 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지수의 모습과 꼭 닮아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등을 연신 쓸어내리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아들의 얼굴에는 1년 전 하람에게 드리워져 있던 공포와 고통의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건강한 땀방울과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는 순수한 기쁨만이 가득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바로 저 풍경.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었고 되돌려놓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모습이었다. 어머니, 세상이 정말 조금은 바뀐 것 같아요. 하람이 나직이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아들아. 바뀐 게 아니야. 이게 원래 정상인 거야. 당연했어야 할 모습으로 제자리로 돌아온 것뿐이지. 그녀는 더 이상 합참의장도 철의 여인도 아니었다. 그저 아들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다른 아들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그녀가 짊어졌던 분노와 슬픔, 책임감의 무게가 가을바람에 실려 씻겨나가는 듯 했다.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지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자신의 낡은 차에 올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너머로 황금빛으로 물든 연천의 들판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끝났다.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으로 시작된 싸움은 이제 이 땅의 모든 아들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의 찬가가 되어 가을 하늘 아래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